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았던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혼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마 아주 어린 사람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TV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와 결혼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송나라 시대의 학자 사마강에 따르면 당시에는 남성 15세, 여성 13세만 되어도 결혼을 허락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관례를 끝낸 후 결혼을 허락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은 마치 이것을 숭상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18세기 조선의 학자 도암 이제는 고전 속 문장 중에 이런 문장들을 그의 책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가어에서 노나라 애공이 묻기를 예에 남자는 30세에 아내를 두고 여자는 20세에 남편을 둔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공자는 얘는 최대한의 나이를 말한 것이니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왕길 부부는 인륜의 대강이며 일찍 죽고 오래 사는 출발점이다. 세속에서는 결혼을 지나치게 일찍 하여 부모의 도리를 알기도 전에 자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까닭에 교화가 밝지 못하여 백성의 명이 짧은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문중자 나이 어려서 장가드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이 세 인용문의 공통점은 나이가 너무 어릴 때 혼인시키지 않아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 문장을 살펴보면 혼인의 적당한 나이, 정령이 있는 이유를 나이가 너무 어리면 부모로서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 풍속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것에 대해 금지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20세가 넘은 후에 혼인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암 이제는 왜 20세가 넘은 후에 혹은 그나마 어른이 좀 된 후에 혼인하기를 바랬을까요? 이는 앞서 관례에서 설명드린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례를 설명드리면서 나이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례는 관을 씌워줌으로써 그를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의례인 만큼 관례를 행하는 대상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감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관례가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나이를 충족해야 한다면 혼례는 부모로서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나이에 치르기를 도암이제는 권한 것입니다. 도암이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다양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의 인용문에서 나이가 어려서 장가드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꽤나 재밌는 구절인데요.
요즘 우리는 예쁜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 또는 나이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을 도둑이라고 놀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오히려 남자가 나이가 어릴 때 장가 가는 것을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인용되어 있어 전문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한 구절 외에 다른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남편이라는 아버지라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 남성들의 태도를 도둑질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세, 30세의 남녀가 어떤 의식을 거쳐 부부가 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주자가래를 바탕으로 혼례를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주자가래가 중국의 풍속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에 정착하면서 그 형태, 내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일단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주자가래의 혼례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혼례의 흐름은 우선 주자가래 내용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가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혼례는 기본적으로 예기와 의례라는 고례를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주자가래에서 주희는 의례와 같이 6절차, 즉 융례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져오면서도 문명과 납길이라는 절차는 생략합니다. 문명이란 주인이 편지를 써서 심부름을 보내어서 신부될 사람의 생모, 즉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성명을 묻는 예입니다. 납길이라는 것은 납체 후에 돌아가서 묘 중에서 점을 쳐 좋은 조짐, 길조를 얻으면 사자에게 다시 여자 집에 가서 알리게 하고 혼사를 결정하는 예입니다. 주자는 이 두 절차를 제외하고 의혼, 납체, 납해, 친형으로 정리한 후에 세부 절차로 부현, 구고, 묘현, 서현, 부지, 부모까지 혼례의 과정을 정리해서 제시합니다. 모두 한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쉽게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그 혼례 과정의 흐름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혼입니다. 의혼이라는 말은 혼인을 의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사위 될 사람과 며느리 될 사람의 성품과 행실, 또 그 집안의 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피는데요.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상견례가 좀 떠오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날의 상견례에서 결혼을 하는 본인과 그 부모님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지만 옛 조선에서는 중매쟁이가 신랑과 신부의 집안 사이를 오가면서 두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려주고 혼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요즘 결혼을 할 때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두시나요? 아무래도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은 당연히 중요한 덕목일 테고 신랑 되는 집안의 재력도 고려하시겠죠. 어느 순간부터 재산의 규모가 결혼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마원공이라는 중국의 학자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너무 부귀만 쫓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구차하게 부귀를 흠모하지 말라. 사위가 진실로 현명하다면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천하더라도 뒷날에 부유하거나 존귀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는가? 며느리는 집안의 성쇠가 달려있는 사람이다. 구차하게 한때의 부귀를 흠모하여 장가든다면 저 며느리 될 사람은 자신의 부귀를 믿고 지아비를 경시하고 시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살펴본 사마원공의 구절은 그의 그 전문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를 발췌해온 것인데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묘지는 부귀만 쫓다가 현명한 사위, 현명한 며느리를 눈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재력은 눈에 보이는 척도이며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사람이 가진 지혜였음을 사마원공은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더불어서 집안의 분위기도 중요한데요. 집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신랑을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그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래서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혼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혼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매를 통해서 혼인 이야기가 신랑 집과 신부 집에서 오간 다음에는 신부 측에서 승낙을 하면 신랑과 신부 집안 사이에서 납체라는 의례가 행해집니다. 이 납체라는 단어는 드릴 납자에 채택할 채자를 사용하는데요. 즉 들여서 채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학자 가공원이라는 사람은 납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납자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 채택할 때 여자 집에서 혹시나 채택하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납자를 들여 넣는다라는 의미의 글자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 집안이 신부를 선택했으니 신부 집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소망이 드릴 납자라는 글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납체의 과정에서는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주요 절차입니다. 서로 채택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납패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납자는 납체와 동일한 드릴 납자이고, 패자는 폐물을 의미합니다. 폐물은 비단, 비녀, 팔찌, 양고기, 술, 과일 등 귀중한 물건들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납체에서 혼인을 약속하는 편지를 주고 납패에서 패백을 주는 등의 행위는 모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고, 신부는 편지나 패백을 신랑 측에 보내지 않습니다. 추후에 혼수라는 것을 보내기는 하지만 일단 주요 절차는 신랑 측에서 신부 쪽으로 보내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왜 일방적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패백 혹은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정해진 걸까요? 그 답은 다음 순서인 친형이라는 절차에 있습니다.
친형, 친할 친자에 맞이할 영자를 사용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이한다는 이름의 이 절차는 주자간의 혼인 절차에서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많은 일들이 이 친형 단계에서 일어나는데요.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가 거행되는 당일, 신랑의 집에서 신부를 데려와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합니다. 신부 집에서는 대문 밖에 장막을 준비해 놓습니다. 두 집안이 준비하는 것들이 달랐는데요. 이는 이후의 절차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랑이 자신의 집에서 신부 집으로 말을 타고 와서 장막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신부의 부모가 신부에게 시집가서 해야 하는 말들, 당부의 말을 전해주며 집안의 가운데, 옛날에는 마당이었겠죠. 그곳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신부가 집 마당 가운데에 서면 신랑도 집 안으로 들어와 전안례, 올릴 전자에 기러기, 안자, 즉 기러기를 올리는 의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초례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까지가 신부 집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혼례 절차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랑 집에서 나머지 혼례 의식이 치루어집니다. 신랑 집에 도착한 후에 신부와 신랑은 서로 절을 합니다. 이후 함께 표주박을 반으로 갈라 그 각각의 표주박에 술을 넣어 마시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주자가 제시한 혼례의 핵심이 친형의 실천에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친형을 그대로 실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중요한 고민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형은 조선에서 본래 행하던 서류 부가혼과 대치되는 의례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서류 부가혼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위가 부인의 집에서 머무는 혼인 방식으로 결혼을 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 있는 혼인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친형이 가진 의미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기회가 되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친형 다음에 어떤 혼인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온 그 다음날 새벽, 며느리가 된 신부는 시부모님을 뵙는 부현 구고를 시행합니다. 며느리 부자에 벨현자, 시아버지 구자에 시어머니 고자를 써서 시부모님을 며느리가 찾아뵌다는 의미입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신부는 그 외에 다른 집안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드리러 다닙니다. 이후 시부모님은 신부를 위한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안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서서히 이 아이가 며느리이자 자기 집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사당에 우리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다고 알립니다. 이 절차를 함으로써 완전히 며느리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며느리로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으니 신랑도 신부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야겠죠. 이것을 서현 부지 부모라고 말합니다. 신랑 서자에 벨현자, 며느리 부자에 어조사 지자,
아비 부자에 어미 모자를 써서 신랑이 자기 부인의 부모님을 뵌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부인의 집안 어르신께도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도 또한 사위가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건데요. 서로 집안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혼례는 여성과 남성이 한 자리에서 의례를 행하는 만큼 음과 양의 결합이라는 상징적 요소가 여기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남성을 양, 여성을 음에 대치시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혼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가 이미 음양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지금 혼인이라는 두 글자를 종종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혼인 혼자는 여자 여자의 어두울 혼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앞에 여자 여자가 없는 어두울 혼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의례 사혼례에 보면 혼례를 혼의, 즉 혼례 혼자에 의례 의자로 표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때를 택하여 인연 맺는 것을 이름한 것이다. 반드시 어두운 때에 혼례를 올리는 이유는 어두우면 양은 물러가고 음이오므로 이것을 취하여 혼례라고 했다. 옛 사람들은 양과 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번갈아 가면서 오는 모습은 지금 한국의 태극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빨간 것과 파란 것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나와서 크게 되었다 줄어드는 때에 또 하나가 나와서 크게 되었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양이 물러가고 음이 들어오는 때에 혼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혼이라고 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랑이 어두울 때 가서 장가를 들고 신부가 그를 인해서 따라오는 데에서 뜻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음양의 원리는 색채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더 쉽게 이해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어 신부 집으로 보내는 납체, 아까 설명드렸죠. 이때 사주를 넣은 봉투를 보내게 되는데 청실과 홍실로 그 봉투를 묶고 이를 홍색 보자기로 다시 쌉니다. 청색은 푸른색, 물, 보통 음을 상징하고 홍색은 불, 양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따라서 이때 봉투를 청실, 홍실로 묶는 것을 음양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패백을 신부 집으로 보내는 납패에서도 검은색과 옅은 진홍색의 비단을 보내는 것이 기본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검은색과 진홍색을 사용하는 것은 음과 양이 갖추어진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앞서 전환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러기를 올리는 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전통 혼례의 상징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러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결혼하신 분들의 집에 가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기러기들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 기러기에도 음양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례의 사혼례라는 책에서 정연이라는 학자는 기러기를 예물로 사용하는 것은 음양의 왕래에 순종하는
기러기의 성정을 취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러기는 나뭇잎이 떨어지면 남쪽으로 날아가고 얼음이 풀리면 북쪽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을 조금 편향되게 해석을 하면 마치 음인 부인이 양인 남편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1세기의 여성이기 때문에 좀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가 관련돼서 한 말이 있는데요. 이 기러기를 상징물로 사용하는 이유는 두 번 다시 짝하지 않음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만나면 다른 짝을 찾지 않기 때문에 혼례에서 기러기 조각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현대학자의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송희준이라는 학자는 기러기는 불새인데 물은 음이고 기러기는 양의 상징인 새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기러기의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성이 남성을 따를 것을 서약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와 여성과 남성의 조화를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상징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살핀 것 외에도 붉은색과 푸른색을 사용해서 여성과 남성의 조화를 의미하는 상징물은 혼례 의식 곳곳에서 보입니다. 전통 혼례를 떠올리면 홍색과 청색이 단번에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음과 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의미를 더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 프레임이 불평등의 시작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앞으로 전통 혼례를 보고 계승해서 발전시킨다면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